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잠들기 전 가장 조용한 순간에 오직 당신과의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두운 거실 어딘가에서 TV를 켠 채 나란히 앉아있지만 대화는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두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혹은 침실의 침묵 속에서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부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거기서부터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침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한 어색함, 무심코 지나친 스킨십의 부재, 상대의 표정을 놓친 순간들이 쌓이면서 그것은 서서히 틈이 되고 마침내 벽이 됩니다. 이 벽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음이 먼저 늙어가게 하죠. 그러니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할 때만요. 그리고 지금 시각과 계신 곳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시간, 이 공간이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함께 여정을 시작합시다. 내가 그날 병원에서 만난 70대 부부는 그저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 쌓아온 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된 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건 서로를 향한 배려의 부재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그러나 그건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멀어진 것뿐이죠. 관계는 정원과 같아서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갑니다. 어색함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종종 피하거나 침묵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서로 바쁘니까 라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어색함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부부 중 약 44%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해요.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설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눈을 마주치기도 어색하다면 어딘가에서 관계의 작은 나사가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나사는 절대 저절로 조여지지 않습니다. 그 나사를 다시 맞추기 위한 시작은 소리 없는 질문을 꺼내보는 겁니다. 요즘 나랑 있으면 어때?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너무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영영 상대의 마음을 엿보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부부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한다지만 실제로는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진짜 지혜는 침묵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깰 수 있는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가끔은 침묵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상처받을까봐, 더 멀어질까봐. 하지만 우리가 겪은 감정, 몸의 변화, 마음의 거리감은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감정은 아주 보편적이고 흔한 것이며 그 자체로도 괜찮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이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심리학 협회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갈등을 피하려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거짓말이 관계를 가장 멀게 만든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첫 번째 실천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사람 같아 보여? 대답이 불편해도 그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당신 마음의 첫 문장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지만 너무 적게 이해합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길은 솔직함입니다. 말하기, 그리고 듣기. 이 시점에서 하나의 학술 논쟁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정기적인 관계가 정서적 안정에 실제로 기여하는가? 어떤 학자는 관계가 없더라도 애정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행동 없는 애정은 잎이 없는 나무와 같다. 오늘 밤 혹시 침묵 속에 묻어뒀던 이야기가 있다면 꺼내보세요.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을 지나야 비로소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스킨십이란 단어, 어쩌면 너무 오래된 표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거나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 몸속에선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죠. 과학자들은 이 호르몬을 사랑의 호르몬이라 부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은 감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며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옥시토신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 박동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몸을 평온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내장된 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날도 한 80대 부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짜증을 내고 아내는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말았죠. 두 분 모두 수면장애와 만성피로를 호소했는데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 아주 단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개월 동안 서로 손 한 번 잡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이냐고요? 네. 단지 손 한 번. 그 하나가 결여된 생활은 결국 정서적 거리감과 신체적 불안정성을 함께 키워왔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매일 밤 10초씩 손을 잡고 포옹하는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민망해했지만 2달 뒤 그들은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잠이 잘 오고 싸움이 줄었다고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시겠죠. 도대체 얼마나 만지면 옥시토신이 나오는 걸까? 미국 유출의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단 20초의 포옹만으로도 옥시토신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 뇌와 내분비계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옥시토신은 단지 관계 도중의 접촉으로는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의 교감이 함께해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죠. 다시 말해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 없이는 그저 피부만 닿고 지나가는 셈이죠. 이 지점에서 의학계 내 한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피지컬 터치가 없는 관계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가? 일부 심리학자들은 언어적 교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생리적 반응 데이터를 보면 터치가 동반되지 않은 애정 표현은 옥시토신 분비량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는 육체적 접촉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시도 그 자체입니다. 어느 76세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그냥 남편이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하루가 가뿐해져요. 그건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옥시토신은 관절 통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촉진하며 뇌의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작용까지 합니다. 그러니 따뜻한 손 한 번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닌 셈이죠. 그것은 치료이며 회복이며 사랑의 물리적 언어입니다. 또 하나 기이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고양이와 개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반려동물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존재예요. 우리는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그 만남이 의미를 가집니다. 반려동물과의 접촉이 그렇게 유익하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오죽할까요?
한 할머니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래전부터 형식만 남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포옹한 게 언제예요? 한참 생각하시던 그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손주 돌잔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부부는 저를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마치 먼지가 쌓인 오래된 시계를 다시 돌리는 순간처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밤, 다시 포옹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조차도 하나의 대화이니까요. 옥시토신은 정직한 호르몬입니다. 마음이 진심이면 몸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횟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진심 어린 포옹이 매일의 형식적 만남보다 훨씬 깊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스킨십은 젊은 사람들의 일이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스킨십은 나이든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치유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면역력도 사랑으로 높아질 수 있나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한두 번,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항체는 외부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싸우는 우리 몸의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감기나 독감, 심지어 장기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죠. 놀랍게도 이 수치는 나이에 상관없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습니다. 80대 부부에게서도 면역력의 상승이 확인된다는 사실,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적당한 빈도입니다. 지나치게 자주 관계를 갖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관계는 오히려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편안한 마음가짐과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해온 환자들의 평균적인 이상적 빈도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였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로를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한 그 루틴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19% 낮았습니다. 반대로 성생활이 전혀 없는 경우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아졌죠. 이쯤 되면 사랑이 약보다 낫다는 말도 허황되지 않게 들립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꾸준한 관계는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뼈의 밀도를 유지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정기적인 관계는 질내 윤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의 문제인 거죠. 조금 기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관계 중 발생하는 심박수의 상승은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25분간의 성행위는 남성의 경우 약 101칼로리, 여성의 경우 약 6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해요. 이는 빠르게 걷는 운동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운동할 체력도 없는데 관계는 더 무리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관계를 통해 심장이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몸 전체가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접촉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당뇨병으로 기력이 약해졌고
아내는 그를 걱정해 모든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거리감이 남편의 자신감을 더 떨어뜨렸죠. 저는 간단한 복식 호흡과 골반 강화 운동을 함께 시작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매일 밤 단 5분간의 손 마사지와 따뜻한 스킨십을 요청드렸죠. 몇 달 뒤 남편의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체력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두 사람의 얼굴에서 묻어난 함께 웃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따뜻한 백신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의 포옹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주는 요인은 꼭 부부관계여야 하는가? 어떤 학자들은 친밀한 대화나 동료 관계만으로도 면역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기적인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은 뚜렷하게 다르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질 윤활, 호르몬 활성, 체내 열 생산 등은 오직 성적인 친밀감을 통해서만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효능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잠을 더 깊이 자게 만들고 통증을 줄이며 감정적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모두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 엔돌핀 등의 작용 때문이죠. 엔돌핀은 모르핀보다 최대 200배 더 강한 진통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편두통 환자 중 절반 이상이 관계 이후 통증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사랑은 천연 진통제이자 수면제이자 면역 증강제인 셈이죠. 지혜로운 노년의 조언을 빌리자면 늙은 몸엔 약보다 손길이 더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진실입니다. 혹시 오늘도 무릎이 쑤시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약보다 가까운 누군가의 온기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약이 되기 위해 늘 곁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었는데 왜 감염됐죠? 그런데 그 깨끗하다는 말,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위생을 단순히 샤워하고 세정제로 닦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 전후의 위생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생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 75세의 남성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소변을 볼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요로감염 진단을 받았죠. 원인을 추적해보니 애무 중 생긴 미세한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깨끗하게 씻겼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향이 강한 비누로 자극을 주며 반복적인 세정이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종종 위생을 강한 세척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기 주변 피부는 매우 민감하고 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력은 떨어지기에 작은 상처 하나도 치명적인 감염의 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 전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비누는 중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항균이나 향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유익균까지 죽여서 질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질 내부까지 세척하려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산성 환경을 파괴하게 되니까요. 구강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안에는 700종이 넘는 세균이 존재하며 이 세균들이 구강생식기 접촉을 통해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치질은 기본이고 혀 클리너로 혀 표면까지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글도 도움이 되지만 하루 1회를 넘기면 구강 내 정상 세균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손톱. 이건 정말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손톱 사이에 있는 세균은 생각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관계 전 손톱은 짧게 정리하고 전용 브러쉬로 손가락 사이를 포함해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손위생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관계 직후엔 소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요도 안으로 들어갔을 수 있는 세균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엔 비누 없이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자극에 예민해진 상태라면 어떤 화학 성분도 되도록 피해야 하죠. 여성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뒤로 닦기입니다. 반대로 닦게 되면 항문 주변 세균이 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수의 질염, 방광염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요. 그런데요, 이 모든 수칙은 사실 몸에 대한 존중입니다. 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이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신을 청결히 한 뒤 가진 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정적 친밀도를 23% 더 높였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위생을 위한 준비 과정 자체가 정성의 표시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흥미로운 학술 논쟁도 있습니다. 과도한 위생이 오히려 감염률을 높인다는 주장입니다. 일명 위생 가설인데 너무 자주 씻거나 항균제를 남용하면 정상 세균층이 약해지고 오히려 외부 병원균에 더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위생을 강조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울산에 사는 한 78세 부부는 처음엔 이런 위생 관리에 대해 부담을 느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손을 씻고 서로 등을 닦아주는 시간을 하루의 의식처럼 만들었더니 그것 자체가 둘만의 소중한 교감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저 위생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작은 의식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위생은 스킨십의 연장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배려가 바로 위생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라도 몸이 아프면 그 온기를 지키기 어려워지니까요.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진심이라면 그 사람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세요. 손을 먼저 씻고 양치를 함께하며 깨끗한 이불 위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하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을 더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은 신경 써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부부 사이에서 얼마나 자주 잊혀지는지 모릅니다. 특히 몸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 그렇죠. 이런 말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내 기분을 모를까봐 무섭다. 결국 그런 침묵들이 쌓여 어느 순간엔 상대의 손길조차 피하게 되는 겁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83세 여성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관계할 때마다 아팠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 못했어요. 괜히 기 죽을까봐. 그 남편은 옆에서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걸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 부부는 5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몸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몸의 언어를 말로 옮기는 일은 어렵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럽고 때론 민망하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상대를 더 멀게 만들 뿐입니다. 소통은 관계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듯 대화가 없는 관계는 결국 숨 쉬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전하고 싶은 지혜로운 한마디. 좋은 부부는 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다. 감정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 결국 언어입니다. 하지만 말에도 순서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관계 도중 갑자기 아파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감정이나 컨디션에 대해 얘기할 때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꺼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차를 마시며 어제 어땠어? 라든지 산책 중에 요즘 몸이 좀 예민한 것 같아처럼 말이죠. 분위기가 편안하면 마음도 덜 경직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원칙. 별표 비난하지 않기 별표입니다. 당신 때문에 아팠어. 왜 그렇게 거칠게 해? 이런 말은 방어적 반응을 유도할 뿐입니다. 대신 나는 이럴 때 조금 불편해. 그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마음을 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은 문을 닫고 공유는 문을 엽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좋았어, 싫었어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대신 그때 내 어깨를 감싸 안아줄 때 마음이 편안했어. 그 자세는 허리가 조금 당겼어. 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도 다음번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말 것. 고마워. 오늘 신경 써줘서. 그 배려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 이 짧은 말들은 스킨십보다 더 깊은 애정의 신호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듣고 싶어 하니까요. 혹시 지금도 말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땐 먼저 관찰부터 시작하세요. 상대의 표정, 몸의 움직임, 숨소리, 그리고 눈빛을 봅니다. 그 안에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화가 어렵다면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트 한 장, 짧은 메모, 또는 눈빛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을 전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합니다. 한 79세 남성은 오랫동안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를 통해 편지를 전달했어요. 내가 당신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미안해. 아내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울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때론 글이, 음악이, 향기가 말보다 진실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학술 논쟁도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는 성생활보다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성생활의 질이 좋을 때 대화도 더 원활하다는 상반된 견해죠. 어느 쪽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 대화 없는 관계는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몸의 경계를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둘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실천은 정기적인 대화 시간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하루 30분이라도 정해보세요. 그 시간엔 아무리 시시콜콜한 얘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점심, 들은 노래, 스쳐간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부부 사이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부 상담가 존 고트먼 박사는 말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일주일 평균 5시간을 대화에 쓴다. 그 5시간이 오해를 줄이고 공감을 늘리며 결국 서로의 몸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당신은 매일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몇 분이나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오늘은 그 시간을 조금만 더 내주세요. 그 몇 분이 앞으로의 수십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젊을 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진짜 사랑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실의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주름진 손이 천천히 포개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풍경. 겉보기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57세에서 85세 사이의 기혼자 1,600명을 분석한 결과 결혼 생활 50년 이상 된 부부의 성관계 횟수와 만족도가 다시 높아지는 유자형 곡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침체기를 지나 노년기에 다시금 피어나는 친밀감.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성취나 완벽한 조건이 우선이었습니다.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다르게 보입니다. 함께 걸어온 시간, 극복해온 위기, 이해하고 감싸준 수많은 순간들이 몸에 새겨집니다. 그 기억들이 관계의 방식을 바꾸고 더 본질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한 77세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가 60대 이후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속도에 쫓기지 않아요. 그냥 서로의 숨결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느려지고 반응이 줄어들고 여러 신체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이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인천의 84세 윤말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73세의 이웃 남성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나이, 신체적 변화가 두려웠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이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손을 잡고 마사지를 하며 시작된 스킨십이 이젠 하루의 루틴이 되었고 그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젠 끝났다고 단정 짓는 순간 진짜 끝이 오는 겁니다. 한 80세 여성은 관절염으로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웠지만 매일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점점 정서적 안정의 순간이 되었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관계도 다시 열렸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마음이 먼저 풀리니 몸도 따라오더라고 했죠. 또 한 분, 안양에 사는 75세 민철수 씨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견과류와 석류, 수박을 꾸준히 섭취하며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단을 짜고 매일 저녁 식탁에서 서로의 몸 상태를 점검했죠. 그 일상이 결국 둘 사이의 소통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의 리듬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 시작되는 사랑은 절박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심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서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한 학술 논쟁이 여기서 다시 떠오릅니다. 노년기의 성관계는 건강의 지표인가? 혹은 단지 애정 표현의 한 방식인가? 일부 학자들은 성적 활동이 건강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이끄는 원인이라 주장합니다. 제 의견은 둘 다입니다. 사랑은 거울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비추고 다시 되돌리는 순환이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의 순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밤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작고 조용한 그 접촉 하나가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 사이의 친밀함, 그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관계의 핵심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도 함께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매개체이며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은 이 연결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줍니다. 정기적인 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줄이며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단순히 횟수로만 계산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교감, 따뜻한 준비, 그리고 위생과 같은 사소한 배려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짜 효과가 발휘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몸의 변화, 감정의 흐름, 관계의 속도는 대화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당신의 삶은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당신 곁에 사람이 느껴질 만큼 그 손끝의 온기를 떠올리며